새벽 복도에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비번을 받고 내 집 문을 왜 잠가? 윤말순의 고성이 터졌다. 안에서는 수진이 숨을 죽였고 번호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잠시 후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지호야, 문 열어. 이웃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복도 끝에 긴장된 시선이 모였다. 곧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산 집인데 문도 못 열게 해? 윤말수는 격하게 손짓했다. 수지는 문 안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현관문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모든 시작은 몇 달 전 한 가정의 균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삿짐이 들어온 날 수지는 새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고요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이 집은 윤말순이 현금으로 사준 집이었다. 남편 지호는 엄마가 다 해줬어. 라며 자랑했지만 수지는 빚진 기분이 들었다. 윤말순은 이삿날부터 가게 일을 미루고 집안을 살폈다. 냉장고 자리를 옮기며 말했다. 이건 내가 쓸 때 제일 편했어. 이렇게 둬.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행동은 익숙한 관리자의 그것이었다. 수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자신의 자리가 밀려나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식에서 본 형 부부가 떠올랐다. 형 박진호는 대기업에 다녔고 반듯했지만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조용했으나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지호가 말했다. 형수, 엄마랑 안 맞았대. 그 말로 모든 게 설명됐다. 지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순대국밥집에서 일하며 어머니의 손을 떠난 적이 없었다. 수진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는 도와주시는 거잖아. 라고 짧게 답했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식게 했다. 며칠 뒤 윤말수는 반찬통을 들고 나타났다. 반찬 없지?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자기 반찬을 채웠다. 이건 여기 둬야지.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은 낯설게 변했다. 싱크대엔 순대국 양념통이, 거실엔 오래된 수틀이 자리했다. 수지는 밤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남은 흔적을 느꼈다. 서랍 속 낯선 수건, 장롱 속 옷자락. 그 냄새는 윤말순의 것이었다. 이웃장 씨가 말했다. 사장님은 복도 많아. 아들도 효자고 며느리도 착하고. 수지는 억지로 웃었다. 밖에서는 인심 좋은 사장님이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자 지호는 잠들고 수지는 거실에 홀로 앉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장롱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하지 않은 옷 냄새가 퍼졌다. 장롱 속엔 윤말순의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순대국밥집 유리문에 부딪혀 반사됐다. 윤말순은 새벽부터 국물이 끓는 냄비 앞에 서 있었다. 불 좀 줄여. 탁하잖아. 그녀는 짧게 지시했다. 손님이 들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지었다. 우리 막내 결혼했잖아. 내가 집 사줬어. 단골들이 사장님 복도 많아요. 하자 그녀는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영업이 끝나자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가게 좀 봐. 신혼집 들렀다 올게. 직원 미정이 며느리 좀 쉬게 두세요. 라 했지만 윤말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신혼집 복도는 고요했다. 윤말수는 반찬 봉투를 내려놓고 번호키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간장도 없네. 이래선 밥을 어떻게 해? 그녀는 양념통을 꺼내 선반에 올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빈칸에 반찬을 채워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래야 집이 돌아가지.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 각도를 바꾸고 커튼을 정리했다. 이건 내가 해본 방법이야. 여긴 이렇게 둬야 해.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집은 조금씩 변해갔다. 큰 방 문을 열자 낯익은 장롱이 보였다. 그녀는 외출복을 꺼내 걸며 중얼거렸다. 내가 산 집인데 내 옷 하나 둬도 되지. 그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옷을 정리하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퇴근한 수지는 현관의 반찬 봉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냉장고엔 모르는 반찬통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장롱 문을 열었다. 낯선 옷 냄새가 쏟아졌다. 윤말순의 외투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수지는 숨을 삼키며 문을 닫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펜을 꺼내 일기에 적었다. 오늘도 어머님이 다녀가셨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다. 번호키 설정을 눌렀다. 이제 여긴 우리 둘만 들어올 수 있어야 해. 짧은 삑소리와 함께 새로운 비밀번호가 입력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반찬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키를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더 눌러도 삑소리만 반복됐다. 윤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비번을 바꿨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렸다. 지호야, 문 열어. 엄마야.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진 소리에 이웃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집안에서 수지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지호는 놀라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오셨어요. 비밀번호 바꾼 걸 아셨어요. 지호의 얼굴이 굳었다. 밖에서는 윤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산 집인데 내 아들이 문도 못 열게 해? 그녀는 복도 벽을 손바닥으로 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집이야? 이웃장 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윤말수는 거칠게 말했다. 며느리가 문을 잠갔어. 내 집인데. 그 소리에 수지는 문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만하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 2명이 올라왔고 윤말수는 격하게 손짓했다. 내가 산 집인데 왜 나를 막아? 경찰은 조용히 그녀를 말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지호는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문 안쪽에서 귀를 대고 서 있었다. 경찰이 돌아가고 복도에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윤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래, 좋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녀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복도에는 윤말순의 목소리 메아리만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윤말순의 발걸음이 신혼집에 닿지 않았다. 수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를 보냈지만 지호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밤이 되자 지호는 거실을 서성이며 장롱 앞에 섰다. 낯선 냄새가 여전히 옷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불 아래에서 단단한 상자가 손끝에 걸렸다. 뚜껑을 열자 낡은 시계, 서류 봉투, 두꺼운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서류 위에서 이름을 발견했다. 박용만 사망진단서. 통장에는 오래전부터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돼 있었다. 아버지의 산업재해 보상금이었다.
지호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이 집을 샀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봉투 속 편지였다. 여보, 아들들 결혼할 때 써. 편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다. 그 순간 지호의 머릿속엔 형 박진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절대 놓질 않아. 난 2번은 결혼 못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말순이 반찬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지호는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윤말순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내 아버지 물건이야. 이 돈으로 집 산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어때? 내 남편 돈으로 아들 집 산 게 잘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형은 엄마 때문에 이혼했어요. 윤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는 가족 아니야. 나가더니 끝이지 뭐. 그녀는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내 물건은 내 집에 둘 거야. 누가 뭐래.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정리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문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상자를 품에 안은 윤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은 단순한 신혼집이 아니구나. 윤말순은 상자를 안고 현관을 나섰다.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문이 닫히고 집엔 정적만 남았다. 수지는 장롱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곳이었어. 며칠이 흘러도 윤말순은 신혼집에 오지 않았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주방 한쪽에 앉아 식은 국물을 적고 있었다. 벽에는 2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옆에 틀은 비어 있었다. 그곳엔 형 박진호 부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던 자리였다. 윤말순은 그 빈 틀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그 여자, 이제 남이야. 내 앞에서 그 이름 꺼내지 마. 햇살이 벽에 스치고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직원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진호 형님이 전화하셨어요. 받으실래요? 윤말순은 손을 내저었다. 볼 일 없어. 난 할 말 없어. 그녀의 시선은 금고 쪽으로 향했다. 그 안엔 남편의 시계와 통장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나는 2 아들 다 잘 키웠어.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주방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한편 지호는 분식집 면접을 보고 있었다. 부부가 물었다. 어머니 가게는 그만뒀어요? 예, 이제 독립하려고요. 그의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면접을 마친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일자리 됐어. 우리 이사하자.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며칠 뒤 2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계약 도장을 찍었다. 햇살이 잘 드는 낡은 집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는 짧게 말했다. 이젠 엄마랑 거리 둘게. 이번엔 꼭이야.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위에 도장이 붉게 번졌다. 그날 저녁 윤말순은 가게 불을 끄고 벽에 빈 사진틀을 바라봤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사진을 꺼내 찢었다.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래, 다 나가라.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그녀는 냉장고 앞에 앉아 식은 국물을 한 숟갈 떴다. 국물은 식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밖에서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른 새벽 윤말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식은 냄비 속에 기름막이 반짝였다. 그녀는 국자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 다들 나 없이도 잘 살겠지. 그 말에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다. 순대국밥집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고 봉사 모임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며칠 전 봉사단체 회장이 전화했을 때도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요즘 바빠서 못 나가요. 다들 잘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 시각 형 박진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엄마, 나야.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휴대폰 화면에는 진호라는 이름이 떴지만 윤말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형수가 결혼 첫날 자신이 꾸며준 집을 마음대로 바꿨다고 화를 냈던 순간, 그날 이후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형수는 눈물로 짐을 싸서 나갔다. 그 뒤로 진호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는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윤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냄새 속에서 녹슨 간판이 삐걱거렸다. 그녀는 가게 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이 가게라도 지켜야지. 이건 내 거야. 하지만 손끝에 닿는 벽은 차가웠다. 그 무렵 지호와 수지는 새집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밥상엔 단출한 반찬 3가지뿐이었지만 공기는 편안했다. 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이 엄마한테 전화했다는데 안 받으셨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럴 거야. 어머님은 자기 세상 안에서 사는 분이니까. 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젓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윤말수는 가게 불을 끄고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금고를 열자 낡은 통장과 남편의 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직은 멈추지 않았네. 입가에 미소가 스쳤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가게 안엔 윤말순 혼자뿐이었다. 비가 멈춘 다음 날 새벽 순대국밥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지나가던 신문 배달부가 코를 찡그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가스 냄새 같은데 그는 바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소방관들이 철문을 열자 연기 사이로 윤말순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국자만 쥐고 있었다. 냄비 속 국물은 까맣게 타서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소방관이 다가와 소리쳤다. 아줌마, 왜 이러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윤말수는 고개를 들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불이 나든 말든 내 가게에서 내가 뭘 하든 니들이 왜 난리야. 그녀는 차분히 일어나 문 쪽을 가리켰다. 그냥 가서 니들 일이나 하쇼. 소방관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가게 안에는 불에 그을린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윤말수는 의자에 앉아 타버린 냄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다. 그날 오후 형 박진호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병원 가셨어요?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윤말수는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다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와서 전화하고 지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호는 기사로 그 사실을 알았다. 신문 한쪽에 작게 실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가스 누출,
인명피해 없음. 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이 물었다.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아니, 이제 정말 그만할래. 지호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말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전기가 나간 주방은 어두웠다. 그녀는 금고에서 남편의 시계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다 떠났잖아. 창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주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순대국밥집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문은 닫힌 채였다. 간판의 붉은 글자는 빛이 발해 누렇게 변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전단이 붙어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여기 옛날에 유명한 집이었는데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윤말순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지호와 수지는 새 아파트에서 첫 월세를 냈다. 작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수지는 저녁상을 차렸다. 지호는 국을 한 숟갈 뜨고 웃었다. 정말 좋네. 둘이 있으니까. 수지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평화가 묻어 있었다. 그 무렵 윤말수는 오래된 방 안에서 상자를 꺼내고 있었다. 남편의 시계는 멈춰 있었고 통장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초침을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건 내 손으로 지킨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허공을 향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오자 먼지가 흩날렸다.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불이 켜지며 주방이 밝아졌고 끓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문 밖에서는 지나가던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혼자 사신다더라. 성격이 워낙 세서 누가 가까이 못 간대. 윤말수는 그 말이 들렸는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다. 니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맞는 거야. 니들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강하게 번쩍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냄비 뚜껑을 닫았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좁은 주방에 불빛만 남아 깜빡거렸다. 윤말순의 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간판을 흔들었다. 원조 말순 순대국밥이라는 낡은 글씨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며 빛을 잃었다.